아키텍트 김시용 소장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거티브 아키텍처 황남희 소장입니다. 저는 옵티콘의 대표 이신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제 네거티브 아키텍처와 이제 옵티콘이 2023년에 이제 우연히 같이 설계 공모를 도전하게 돼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각자 이신우 대표님은 이제 설계 자동화에 관련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설계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발전들을 해왔고 그에 따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처음 저희가 같이 시작하게 된 그 다도의 설계 공모의 프로세스가 담긴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나누어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거티브 아키텍트 황남인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챗GPT가 공개된 이후 저희는 이를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테스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로지 인공지능만을 사용해서 설계 공부의 전 과정을 밟고 제출까지 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 공모는 작년 5월 진행된 다도의 해상서부 조도 체험학습관 설계 공모인데요. 지난 1년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희의 결과물들은 다소 뒤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건축에서의 구체적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저희의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설계 자동화 모델 구현하는 이신우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계 자동화 모델과는 다르게 건축가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현상 설계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업무를 자동화한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러티브 아키텍처 김시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적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화된 결과물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AI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을 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상 설계는 다양한 건축가들의 제안을 받아 발주처의 의도와 대지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안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축가들로서는 당선이 된다면 자신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인정받는 기회가 되지만 당선 유무를 알 수 없는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상 설계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처의 요청사항과 대지 조건을 이해하는 해석, 조건들 속에서 건축적인 전략을 생각하고 계략적인 컨셉을 도출하는 구상, 그리고 그 구상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 대지에 놓여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더 좋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이 세 단계를 각각 챗GPT, 미드저니, 그리고 라이노 파이썬 베이스의 설계 자동화 모델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챗GPT에게 설계 공모 지침서를 학습시키고 요약하여 설계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요약, 정리, 그리고 추상적 답변에 특화된 챗GPT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설계 전략은 제출물인 설계 설명서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한 키워드 추출까지 완료하면 챗GPT가 해야 할 일은 끝입니다. 10분 정도 소요됐네요. 미드저니에 챗GPT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사용해 현장 경관 사진도 함께 학습시켜 투시도를 추출합니다. 5분 만에 키워드에 부합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적합한 이미지는 한정적이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미지들은 주로 둥글게 말린 메스에 의한 중점, 분산형 배치, 그리고 산과 바다의 풍경에 순응하는 낮게 깔린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들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레디얼, 클러스터, 컨텍스트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뽑아냈습니다. 레디얼, 클러스터, 컨텍스트 이 세 가지는 건축 설계 자동화 모델을 위해서 충분한 컨셉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디얼은 개별적인 건물의 형태들을 규정할 수 있고 클러스터는 이 각각의 건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묶어야 되는지를 규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진 안들을 필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건축 설계 자동화 모델을 만들 때는 건물의 시작점을 잡기가 매우 힘든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레디어리 컨셉이기 때문에 한 점만 잡으면 건축물의 시작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다른 프로젝트들보다는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지의 영역 중에서 저희는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위치들을 먼저 규정을 했고요. 이 후보군들을 돌면서 중심이 정해지면 이 중심에서 뻗어나간 형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형태는 아메바처럼 불규칙하게 뻗어나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외곽의 복잡한 형태를 먼저 다듬고 그렇게 다듬어진 형태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정을 만들면서 면적을 맞춰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형태는 피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저는 이 피자들을 통합하면서 설계 공모의 면적표를 충족하도록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 설계 공모 면적표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배치하고 싶은 실들끼리 묶어서 제이슨이라는 형태의 데이터로 입력해 주었고 결국 이 하나의 큰 피자가 평면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진 실들의 평면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평면 분할까지 완료가 되면 하나의 케이스가 완성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케이스들을 모두 정렬한 다음에 저희가 현상 설계로 제출하고 싶은 안들을 골라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평면 조직을 도면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실내외 투시도를 선별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설계 공모에는 프로젝트별로 특성화된 구조, 기계, 전기 등의 설비 계획 역시 필요한데요. 우리의 공모 요강에 제시된 요구 조건을 입력해서 학습시킨 후에 건축 계획에 적합한 설계 내용을 텍스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요약한 키워드를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다이어그램화하였고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설계 설명서에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난 1년간 건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의 활용을 넘어서 결과물을 제작하는 것까지의 공모의 전 과정을 밟아가면서 툴을 넘어서 판단의 단계를 넘보는 인공지능의 구체적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한 프로젝트가 건축가가 주체가 되어서 챗GPT와 미드저니를 사용했을 때 건축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기술들을 조금 더 깊게 건축적으로 탐구하고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AI 프로그램은 건축적인 도구로서 시간을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들 이상의 것들을 검토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다도해 해상 서부 조도 체험학습관이라는 이제 그 정부에서 발주로 진행하는 설계 공모에 같이 협업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 공모는 사실 어떤 당선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제 AI를 설계 프로세스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신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동화를 꾸준히 그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실제 설계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해볼 그런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가 당시에 주변의 어떤 컨텍스트가 좀 단순하고 프로그램도 단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침서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 AI가 뭔가 디자인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부분을 AI를 통해서 자료들을 제작을 하고 제출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그 내러티브 아키텍처 건축사 사무소로 2020년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아직 계속된 실험 속에 있는 두 명의 건축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제 몇 년 전에 디자인 그런 그 건축 설계, 그러니까 현상 설계를 AI를 통해서 만들고 제출을 하는 그 과정을 한 차례 실험을 하고 나서 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에 이런 이제 AI가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사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설계를 진행을 하는가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가운데 지금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념적인 어떤 접근이나 리서치를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컨셉과 컨텍스트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가면서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을 형태적, 공간적인 이제 그 층위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단계에서 매스 스터디나 건축물 이제 스터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그런 스터디들을 통해서 점점 시각화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안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 디자인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건물을 짓기 위한 드로잉과 건물로서 이제 구현되는 실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순차적인 과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선형적으로 어떤 그 굉장히 순환적인 고리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과 컨텍스트, 그리고 드로잉, 디자인, 플래닝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과연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컨셉 단계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자체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개념들을 탐색을 하고 이 건축이 형성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나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론적인 탐구를 하기도 하고 리서치나 관찰 그리고 데이터들을 면밀히 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챗GP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먼저 대화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만들어내는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챗GPT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그 개념적인 생각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이 챗GPT에 계속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챗GPT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컨텍스트와 프로그램 분석 단계인데요. 어떤 개념적인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사이트 컨텍스트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사실은 계획에 따라서 이 컨텍스트를 어떤 정도로 어디까지 반영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사실은 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 수치화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런 컨텍스트를 매스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AI 프로그램들을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빌킷이나 뭐 플렉시티나 랜드북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법규 검토나 규모 검토를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사이트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설계에서 어떤 그 확인하는 그런 컨텍스트나 규모 검토, 법규 검토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앞선 단계에서는 어떤 조금 그 AI를 기술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법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제 개념적인 층위에 있는 어떤 그 텍스트나 그 개념들이 형태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양한 이제 방식들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런 그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어떤 그 형태의 윤곽을 만들어가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어떤 AI라는 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마치 사람과 유사한 이제 알고리즘을 가진 그런 사고 체계를 포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떠올릴 때 한 번에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표상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모호한 상태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 모호한 상태가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어떤 형태나 공간으로 바로 전이되지는 않은 어떤 단계,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최종 결과물이 되는 점점점 이제 그 노이즈를 줄여가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하는 프로세스나 어떤 개념적인 그런 내용에서 결국은 건축가는 공간과 형태, 건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만드는 그 과정 전반에 걸쳐 있는 굉장히 공간, 같이 이제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고의 그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어떤 그 본인의 자아상을 굉장히 다양한 이제 형태를 뒤틀기도 하고 자아상들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의미라는 게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의미가 내가 드러내는 의미 그리고 타인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사실은 다릅니다. 내 얼굴을 남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듯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건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공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명확한 상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디퓨전이 된 상태에서 노이즈를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 건축에서 개념에서 형태적인 층위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유사성이 이런 이제 사고의 방식이 개념적 층위를 랑그라고 봤을 때 형태적인 공간적인 층위를 이제 파롤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기호와 의미의 관계처럼 언어의 기호가 의미를 전달하는 시스템처럼 건축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실제 형태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고 AI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은 이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게 어떤 특정 단어가 특정 뭔가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할 때는 특정 사과라는 단순한 이제 지시적인 단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화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전체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개념적인 내용들이 노이즈가 사라지면서 좀 윤곽을 잡아가고 그게 공간과 건축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건축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나 AI가 가지고 있는 디퓨전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 특성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더 사실은 그 포커스를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은 AI 디퓨전 모델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단어들의 조합을 그 AI 그 프로그램이 확률적으로 그런 그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확률적이라는 게 저희가 사과를 생각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사과라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 사과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그 이미지들이 점점 명확해지는, 좀 분명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나 그런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갖고 구성해 놓은 존재하는 우리 인류가 남긴 어떤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런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이고 통계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감성에 대한 거를 잘 전달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 AI 디퓨전 모델이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만큼 창발적인 창의적인 어떤 무언가를 제시하기에는 이 디퓨전 모델은 확률이라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랜덤한 값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하기는 힘든 또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잠시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를 또 다시 재생성하는 과정에서 건축 디자인을 어떻게 디벨롭하는지를 짧게 좀 보여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미드저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텍스트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데 사실 이 프롬프트라는 게 저희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그 건축적인 개념을 키워드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텍스트가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미지화되는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 개념적인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건축화 공간화되는 그 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 개념적인 것들을 의도적으로 시각화하는 이제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맞는지 그러면서 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 개념들을 조금 더 정교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그 이미지들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건축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된 개념들이 프롬프트로 여기에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형태의 윤곽이 드러난 그런 단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컨텍스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리서치나 그 디자인 프로세스 이후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대한 알트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적인 어떤 그 프롬프트들을 입력을 해서 그 볼륨, 그 형태 윤곽에 적용을 시켜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들을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원하는 의도된 결과물로 그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본인이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상상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책, 이런 뭐 인터넷에 있는 그런 그 자료들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AI를 활용을 하는 것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감각이나 경험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형태 윤곽을 가지고 이 프롬프트가 형태를 인식을 하면서 개념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개념들을 시각화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해봤던 그런 형태에 관한 묘사적 단어들, 형태 유형학적 분류를 저희 나름대로 계속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키워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2가지, 총 32가지 정도의 그런 키워드와 그 카테고리로 형태적인 분류를 시도를 해보고 있고 이러한 이제 키워드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시각화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다시 그 프로그램과 같이 컨텍스트와 같이 이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점점 더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 설명을 담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미드저니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한 겁니다. 각각
어떤 형태적인 특징과 뭐 리종적인 아니면 뭐 굉장히 커넥티브한 이런 조직 연결적인 이런 이제 주로 어떤 구조적인 거와 연관이 있고 형태를 이제 묘사하는 그리고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들을 검토를 하는 편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어떤 그런 스케치나 본인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어떤 개념들, 초기 단계의 스케치들을 바로 형태화하고 건축화해서 이 이제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좀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스케치나 생각들이 건물로 건축으로 공간으로 구현이 됐을 때 보편적인 물론 시각에서 이게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조금 더 바로바로 이렇게 저희 스스로도 알아차리면서 설계를 진행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작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하루 동안 이런 식의 이미지를 몇 장을 만들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1분 동안 보통 한 3장 정도를 렌더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 60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단순한 스케치나 개념적인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개하는 과정에 총 4,320가지의 대안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의 대안을 검토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모형이든 렌더링 이미지든 뭐가 됐든 뭔가로 만들어서 내가 확인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물론 동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많은 양을 굉장히 빠르게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런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디자인 디벨롭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건축이 이런 이미지만으로 당연히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이나 요구 조건들을 반영하는 단계를 동시에 사실은 거치고 있습니다. 안들을 결정해가면서 어떤 매스 스터디 그리고 디자인 디벨롭 과정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조직들을 검토를 하면서 계속해서 윤곽을 그려가고 매스 스터디를 하고 안을 선별을 해갑니다. 이런 이제 안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렌더링 작업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형태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렌더링 AI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즉각적인 이미지로 결과물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예측된 결과물들 또한 형태적인 그 변이값을 높게 주면은 그 매스의 그 볼륨이나 디자인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제 레빗이나 라이노나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또 유사한 방식인데 저희도 이제 저희 스케치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단계 이후가 지나가면은 그 결정이 된 그 스터디, 그러니까 결정이 된 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디자인 디벨롭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스케치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또한 이 AI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이렇게 시켜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재료나 텍스처, 재료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어떤 재료의 조합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변화시켜가면서 이것들을 바꿔갑니다. 그런 디자인 디벨롭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저희가 하는 최종적인 결과물 건축으로 이거를 발전을 시켜갑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AI를 사용을 해서 프로세스와 함께 진행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컨셉 그리고 컨텍스트, 프로그램, 플래닝, 디자인 이 과정까지를 아직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드로잉이나 어떤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술들이 물론 있지만 저희가 아직은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진 않고 오히려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나 어떤 건축 자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서 그 개념적인 층위에서 공간적인 형태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는데 이런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 어떤 개념이 쭉 뒤쪽에 와서 드로잉 과정에서 단면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이 안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첩돼서 함께 이제 그 연동된 그런 굉장히 그 사고들을 공유하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검토하고 만들고 확인하는 그런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인턴들이나 같이 하는 이제 그 팀원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한 명당 알트를 10개, 20개, 30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다시 또 저녁에 얘기하자. 이렇게 작업했던 거를 지금은 그런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정도로 사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저희는 활용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건축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어떤 굉장히 그 속도를 빨리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결국은 그 건축가로서 아까도 보셨듯이 건축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근사한 이미지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건축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힘을 크게 쓰지 않고서도 괜찮아 보이는 건축물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저희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져야 되고 커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할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더 풍부해지고 깊어지고 많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AI가 좀 훨씬 더 상용화되고 건축이나 디자인 부분에 더 많이 활용이 된다면은 전반적인 어떤 그 사회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좀 디자인에 대한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건축가로서도 많이 대비를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스타트업에 간 이후로 계속한 일은 결국에 건축가들과 개발자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Explain Architecture to Computer,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건축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을 했고 저는 이따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조소랑 금속공예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토지빈 건축사 사무소를 나와서 제너레이트 에디트 콜렉티브라는 회사를 다녔고 에디트 콜렉티브가 아까 보여주셨던 플렉시티를 만드는 회사죠. 저는 거기서 이제 사실 두 회사에서 전부 다 이제 공동주택 배치 자동화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옥티콘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강사하고 서울가옥이라는 또 다른 스타트업의 PO를 맡아서 거기서는 기획 일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좀 사연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도록 좀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설계도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에 조금 결핍이 있었어요. 왜냐면 맨날 아트를 하라고 하는데 아트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나도 예쁜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미대를 가서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재료들도 열심히 다뤄보고 돌도 깎고 나무도 깎고 쇠도 깎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남대문 앞에 이런 것도 설치도 했고 학교에서는 이제 컴퓨테이션 강의도 당연히 했었죠. 근데 저는 학생 때는 컴퓨테이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굉장히 시리어스한 학생이었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시리어스에서 이건 건축이 아니다, 이거는 애들 노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건축만 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갔고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이런 실무들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뭐 이따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 답변을 드리겠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넘어와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건축 문제를 풀고 또 어떨 때는 개발자들한테 건축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주고 같이 앉아서 구현도 하는 그런 개발자로서 전향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 자리,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건축계가 아직도 컴퓨터한테 뭘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AI라는 게 있어요. AI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네한테 건축을 시켜야 되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AI의 파워를 제대로 못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랑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소통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컴퓨터와 이제 개발자들이랑 대면을 할 때 느끼는 게 이게 다른 존재랑 결국 소통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강아지 같은 존재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만나는 건 항상 외계인 같은 느낌이에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네, 컨텍스트라는 영화인데 안 보셨으면 집에 가서 보세요. 일단 영재로는 어라이벌이고 여기서 저는 되게 재밌는 장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어요. 우주선이 12개가 들어왔는데 이 밑에 있는 저기로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너네 왜 지구에 왔냐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언어학자랑 물리학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외계인들한테 이제 대화의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막 쌓이고 왜냐면 이 안에 뭐 이렇게 방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공기가 뭐 유독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 쌓이고 갔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외계인들이 이렇게 저 유리 뒤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막 콜록콜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언어학자가 이렇게 말로 처음에 대화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뭘 했냐면 휴먼이라고 글자를 썼어요. 이렇게 딱 쓰고 칠판에 쓰고 이렇게 휴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갑자기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동그랗게 글자를 써서 이제 그때 알겠어. 얘네들이 말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고 저 글자가 대화 수단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방호복을 입고 있잖아. 휴먼이라는 단어가 나를 뜻하는 건지 이 옷을 뜻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자가 이걸 막 벗어요. 벗고 자기 몸을 이렇게 두들면서 휴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거 막 옷 벗을 때 뒤에서 막 군인들이 말리고 난리도 아닌데 잘 벗고 휴먼이라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교감이 시작되는 걸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뭔가 우리가 미지의 존재와 맞닥뜨렸어요. AI와 어떤 컴퓨터 테크놀로지라는 걸 여러분이 대할 때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날 것으로 집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건축가로서 학습된 어떤 고정관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 영화에서 느끼는 거는 어떤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가져야 되냐와 상대방을 얼마나 믿어야 되냐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접할 때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강의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입니다. 노벨 물리학상도 받으셨고 근데 이분은 사실 연구도 잘하시는데 말을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1990년도에 아주 초보적인 AI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AI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는 얘기죠. 저희가 30년이 지났죠. 근데 그때 이 박사님이 되게 멍청한 질문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과 다르다. 예시를 드는데 자동차가 말처럼 달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새처럼 파닥거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기술은 자기만의 로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러면 AI가 건축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얘네는 어떤 로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건축물들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앞에 분들 까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회사의 사업 같은 거예요. 오른쪽이 한국타이어고 왼쪽이 현대해운인가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층위가 여기까지인 거는 여러분 구글에 아키텍처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잡지에서 보면 보이는 이미지들이죠. 다 예쁘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 드로잉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소비하는 많은 건축의 부분들은 결과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할 때 모델링 가져가서 얘기하고 이런 전시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결과물로서의 건축을 하면 누구의 건축, 리스칸의 건축, 미스의 건축은 굉장히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축은 되게 이렇게 막 작고 크래피하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근데 사실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옛날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별로 관심이 있지만 하여튼 일로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미스든 리스칸이든 여러분이건 결국 건축이라는 일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하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축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에 저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서비스로서의 건축이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이거를 이 개념을 처음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 개념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요청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기획을 했고 만들고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면서 기납적으로 이런 특성들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수요와 구체적인 생산 방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리소스와 품질의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개의 성격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건축의 프로세스와 정반대에 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컴퓨테이션을 쓴다는 거는 이 리소스랑 품질을 논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최적화해보겠다라는 게 컴퓨테이션을 통한 건축 설계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일을 할까 말까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네가 나한테 일을 가져왔을 때 얘네가 건축 서비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가, 지금 얘네들이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도 모호한지를 보고요. 이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기대, 어떤 효과가 임팩트가 있는지를 질문해보고 실제로 컴퓨터가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프로젝트를 쭉 보여주면서 제가 각 태스크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플렉시티에서 만들었던 기능인데 법규 자동화를 했어요. 그래서 플렉시티라는 서비스를 써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얘의 전제는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국 단위에 어떤 땅을 찍어도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저희가 전국에 어떤 공동주택이라는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법규적인 조건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사람이 하니까 이제 지자체 법규 하나씩 뜯어가면서 다 봐야 되고 한 120개, 130개 정도가 되는 걸 다 보니까 5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 한 명이 5시간 동안 일을 시켜놓으면 퇴사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든 자동화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규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이걸 한 사람이 한 땀 한 땀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자동화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 명을 퇴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하게 됐고 처음에 개발자들이랑 정리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법규들이 어떻게 이 법규 시스템 안에 흩뿌려져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됐어요. 아파트 배치를 좌우하는 많은 법규는 이 세 가지 안에서 일단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 1조, 채광사선, 인동간격 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정복 1조는 이 땅의 북쪽에 있는 애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건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채광사선은 이렇게 도로에서 봤을 때 얘가 너무 이렇게 딱 붙어서 서 있으면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좀 낮춰서 지어라라는 거고, 인동 간격은 그 땅에서 이렇게 얘네가 두 개가 지을 때 너무 가까우면 얘네들이 싸움 나니까 떨어뜨려서 지어라라는 법규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가지 법규는 이제 개발자들은 제가 회의실에 들어갔죠. 이제 개발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부 길조 채광사선은 모법에서 다 정의가 됩니다. 시행령에서 정의가 되니까 요거는 니들이 할 일이 없어. 그냥 법규 보고 사람이 치면 뭐 10초도 안 걸려. 근데 인동 간격은 지역마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당연히 좀 빡빡하게 해줘도 그냥 주택 공급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해줘야 될 거고, 부산 이런데, 부산 도시 하여튼 근데 뭐 이렇게 다른 시골 이런데 지을 때 조금 더 넓게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지자체 법규에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 법규 안에 별표라는 데 있고 별표라는 데 있는 한글 파일에 있는 거죠. 개발자들이 한글 파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일단 API로 접근할 수 있는지 봤더니 오케이 120개 데이터에 다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쭉 뽑아와서 인동간격 법규를 이렇게 다 긁어왔죠. 이제 우리의 난관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오른쪽일 거예요. 제가 저 키들을 좀 지워놨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노출시키고 싶어하지 않을까? 뭐 대충 보면 그런 거예요. 뭐 높은 건물에 몇 배, 낮은 건물에 몇 배를 띄워라.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조금 더 허용해줘라. 약간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왼쪽에 있는 저 자연어에서 오른쪽 거를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패턴이 있나 생각해봤어요. 보면 이제 뭐 높이에 1배, 뭐 경우에는 0.5배 이러니까 저기서 일관된 그런 뭐랄까요 구문론적인 패턴이 있으면 그걸 룰 베이스로 끌어볼까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이 법규에 어떤 쓰여진 그 구문론적 형태가 9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룰 베이스 코딩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챗GPT한테 시키게 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 다 써보셨겠지만 챗GPT 창이 있고 그 코딩으로 해서 API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챗GPT를 가스라이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건축가다. 법규를 틀리면 너는 감옥에 간다. 이렇게 막 써요. 이렇게 막 써서 이제 그리고 이런 법규가 있을 때는 요런 오른쪽에 그러니까 요거를 다 주는 거죠. 요럴 때는 요걸 주고 요럴 때는 요걸 주고 이거를 막 예시를 주고 틀리면 안 돼 이러고 이제 밀어 넣으면 얘가 쭉쭉쭉 답변해서 요 데이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확률 한 98%까지는 올려서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델링 자동화라는 건데 약간 컨텍스트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테크 회사랑이 결국 부동산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검토를 해주는데 보통 저희가 3일 만에 나가야 돼요. 3일 만에 나가는데 저희 도면을 받는 분들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그냥 돈이 많고 땅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면 딱 주고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줬으면 좋겠는데 3일 만에 모델링을 어떻게 해?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줄 수 있나? 라고 해서 저랑 이제 개발팀이 덤볐고 이거는 거의 혼자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건축가들이 싱글라인 드로잉을 그립니다. 드로잉 3장 정도를 그리면 뭐 어떤 드로잉은 한 개층만 표현할 것이고 어떤 드로잉은 여러 개층을 표현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플로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플로어를 기하학적으로 잘 쌓아 올려서 인면을 쫙 깔아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인면이 조금 뎁스가 있죠. 그래서 뎁스 있는 인면을 구현하는 게 저한테는 좀 허들이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막 필로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 바닥면을 정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건축가분들이 약간 이거 할 때 좀 느낀 건데 천장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되게 초반 설계에서 이 사람들이 천장 개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되는데 이게 평면도를 가지고 쭉 쌓아 올리면 천장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도 만들고 오피스텔도 만들고 이렇게 다이어그램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계속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걸 요청하는 회사들은 되게 돈이 많겠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검토를 해주고 싶었어요. 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요 배치가 요 배치보다 얼마나 정량적으로 좋은지를 같이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집에서 이렇게 쫙 봤을 때 앞집에 막히면 좀 안 좋잖아요. 되게 저런 게 이제 쭉 뚫려 오픈뷰여야 잘 팔릴 텐데 이게 나중에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 계산할 수 있는 툴이나 뭐 한강 같은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전체 프로젝트에 스코어를 매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본업으로 했던 일인데 플렉시티 서비스죠. 이제 공동주택 배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플렉시티 서비스를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법규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검토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설계 자동화서의 진짜 어려운 부분은 이 왼쪽에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게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 끝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옆으로 10cm만 움직여도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만들 수 있는 안의 종류는 무한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왼쪽에 만약에 시나리오 1 저렇게 있고 시나리오 2에 요거 하나만 10cm 옮겨서 보여주면 유저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저한테 모든 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케이스인데 각각이 다 다르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게 설계 자동화의 어려운 점인 겁니다. 그래서 탐색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저희는 저 땅의 조건과 뭐 요즘 부동산 개발의 트렌드랑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야 이윤을 많이 받을 테니까 뭐 이윤을 내는 것과 그 유저가 입력한 그 어떤 프리퍼런스 값을 받아서 탐색 공간을 열심히 줄이고 그래서 컴퓨터가 이 안을 모두 탐색해서 유저가 원하는 안을 내보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저의 미션이고 그거를 진행했습니다. 그 아까 말한 서비스로서의 건축이 어떻게 건축을 혁신하냐, 어떻게 이게 정말 좋은 경험을 만드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셋 다 만들 때 2D 모델링이랑 분석 만들 때 각자 다른 시점에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연결해 보면 2D 드로잉을 그렸는데 모델링이 올라가고 분석이 나올 때까지 3.5초밖에 안 걸려요. 이게 뭘 뜻하냐면 건축가가 2D 드로잉만 수정을 하면 내가 방금 수정한 것이 전체 프로젝트에 얼마나 정량적인 임팩트를 끼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성이 된다면 제가 사실 이거 할 때는 AI를 거의 모를 때인데 이거를 그때 AI를 할 수 있었다면 저걸로 딥러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썼겠죠. 왜냐하면 정량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낮게 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서비스로서의 건축이 이럴 때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작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것들을 뭉치고 이었을 때 내는 파급력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컴퓨터는 지치지가 않지요. 계속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건축의 한 덩어리가 있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김종 선생님께서 걔를 이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단계를 변수 디자인을 한다고.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뭐 아키텍처 서비스로 정의를 하고 걔네들을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건 컴퓨터로 다 만들어서 걔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돌리게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하는 일들은 사실 요즘 근래에는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지를 탐색하는 중인데 설계를 하다가 건축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인 거죠. 그럴 때면 잠깐 화를 냈다가 이거를 코드로 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코드로 짜서 만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AR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설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건축주한테도 쉬워가지고 건축주가 강남 카페 이렇게 막 한복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부딪히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걸 끼고 보면서 이렇게 렌더링으로 봤을 때는 좋았는데 공간으로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을 알고 바꾸게 되고 그리고 뭐 공예과를 다녔으니까 저기 들어갈 조명을 만들려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자유와 용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코딩을 배우고 미술을 하고 건축을 배웠던 것은 제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로 돈을 벌고 어떻게든 사업적으로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이제 학생분들에게 직접 자기의 어떤 태스크를 기획하게 만들고 코드를 짜게 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뽑아서 전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조경 설계하시는 분이랑 같이 조경 설계 자동화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부트스트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 그 발 뒤꿈치에 있는 저 고리를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말이 그건 뭐냐면 저거를 끌어올려서 내 몸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얘를 내가 당긴다고 내 몸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무슨 용어로 쓰이냐면 개발자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만들자 이러고 그 결과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툴이 뭐지? 지금 내가 이걸 만들어서 이 일을 10일 걸릴 걸 3일 만에 할 수 있는 더 작은 툴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의 워크 프로세스가 좋은지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건축가로서 결과를 내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좀 도외시하고 있었던 일을 하는 방식, 그것이 최적화되어 있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 한번 같이 나누고 그걸 위해서 AI도 쓸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